자, 이제 30쪽을 펴보시면 수요와 공급의 기본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제 수요라는 그 의미 자체가 무엇인가를 사는 쪽 입장이에요. 또 공급은 파는 쪽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그 교재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 평면적이다 보니까 수요에 대한 말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공급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수요 공부하시면서 공급 공부하다 보면 수요 공부한 거 다 까먹고요. 공급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수요 넘어오시면 또 수요 공부한 거 다 까먹어요. 그래서 1년 내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수요 공급 정말 어렵다는 분이 꽤 많으십니다. 근데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수요와 공급, 즉 사는 쪽이 있으면 파는 쪽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걸 따라서 묶어서 비교하시면 편한데 이걸 따로따로 떼어놓고 외우려고 들다 보니까 양은 많아지고 이해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재 자체가 평면적이다 보니까 교과서 내용은 수요 공급이 따로 구분되겠지만 수업을 할 때는 항상 수요 공급을 묶어서 비교할 테니까 그런 형태로 따라오시면 이해도는 높아지면서 해야 될 분량은 절반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수요 공급을 묶어서 의미를 먼저 따져본다면 자, 수요와 공급이죠. 자, 그러면 얘는 공통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을 무엇하고자 하는 의사 또는 욕구를 우린 각각 수요 공급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가운데 들어가는 단어로서 수요 공급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서 수요는 무슨 쪽이라고 했어요? 사는 쪽이라고 했죠. 따라서 무엇인가를 산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공급은 파는 쪽이기 때문에 판다는 말이 붙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가운데 들어가는 단어만 다를 뿐이지 나머지 문장 구조는 수요 공급이 모두 완벽히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걸 따로따로 떼어놓고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문장 만들어 볼까요?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 또는 욕구를 말하며 공급이란 일정 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사 또는 욕구를 말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수요 공급의 의미 속에서 최소한 두세 가지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째는 여기 지금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기간이란 말 들어가죠. 자, 문장 속에 기간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경제학에서 약속을 하기를 일정 기간 동안의 변화량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양의 변동을 측정할 때는 유량이라고 말하자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자가 나오면 경제학상 무슨 량이에요? 유량이에요. 자, 유량은 영어로 말하면 FLOW, 플로우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차라리 유량 써놓고 옆에 영어로 써주면 좋겠는데 어떤 출제자는 그냥 한글로 플로우 그래요. 그럼 플로우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걸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난감하시겠죠. 유량이 나와요. 근데 유량은 기본적으로 신규 신축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오케이? 예컨대 주택의 유량 공급이다. 또는 뭐 유량의 주택 공급이다. 이런 말이 문장 속에 나왔다라고 할 때 잠깐 유량이 없다고 보자 이거죠. 그럼 결국은 주택의 공급인 거 맞죠. 근데 유량의 개념은 신규 신축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때 주택의 유량 공급이라는 말은 새롭게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신축 공급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신축 공급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유량 공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유량의 상대적 개념이 뭐냐면 저량이라는 것이죠. 저량. 저량은 영어로 말하면 스톡, S-T-O-C-K, 스톡 개념이고 얘는 일정 시점에서의 존재하는 전체적인 양, 즉 총량을 우린 저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저량은 기본적으로 중고, 재고와 관련이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일단 압축해 보았을 때 기초니까 문장 속에 기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유량, 유량은 신규 신축과 관련이 있다는 점, 또 문장 속에 시점이란 말이 나오면 저량, 저량은 중고 재고와 관련이 있다는 점, 이렇게만 압축해도요 웬만한 기출문제 저것만 가지고 다 풀려요. 그런데
이게 절양이 중고, 재고와 관련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예컨대 주택의 절양 공급이다. 또는 뭐 절양의 주택 공급이다. 이렇게 말이 나왔대요. 그럼 일단 절양자가 없다고 보면 주택 공급은 맞잖아요. 근데 절양은 신축, 신규 공급이 아니라 뭐다? 중고주택의 공급. 그럼 중고주택의 공급이 뭐냐면 이미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주택의 공급이에요.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곰돌이가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팔려고 내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자기 집 팔려고 내놓는 것도 공급인데 이건 집을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주택, 기존 또는 중고주택의 공급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무슨 공급이다? 절양 공급이다. Understand? 예,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간단하게, 단순하게 나왔을 때는요. 요 기간 시점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예컨대 문장에 기간자가 나왔는데 절양자가 붙거나 또 시점자가 나왔는데 유량이라고 말한다거나 이것만 가지고도 단순한 기출문제는 다 풀립니다. 물론 이제 약간 난이도가 높아지면 그것보다 좀 부족하지만 근데 운 좋으면요. 그 단순한 문제에 우리 시험에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회차가 있어요. 여러분도 제가 볼 때는 복받은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 내년에 무슨 선거가 있죠? 대통령 선거 있죠? 총선이나 대선 있는 해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야말로 그 수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좋은 어떤 희망을 품어봅니다. 근데 쉽고 어렵다는 건 사실 주관적이지 않아요? 아무리 상대방이 쉽긴 해도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쉬운 거지 공부 안 돼 있는데 그게 쉽다고 느껴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항상 이제 한 5월, 6월쯤 되면 많은 분들이 좀 조바심을 내시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금년의 시험은 좀 난이도가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난이도라고 하는 건요. 쉬울 때와 어려울 때의 차이점은 딱 두 문제예요. 우리 개로는 다른 시험과는 좀 다르게 계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계산 문제를 평상시보다 한두 문제 더 내면 합격률이 절반을 줄어요. 그 한 문제 가지고. 왜? 계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난이도라고 하는 건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출제자 입장에서는 평소에 쓰던 말과 약간 다른 말 비틀어 가지고 한두 문제만 더 내면 그때 합격률은 거의 뭐 쫙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뒤집어 나면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난이도가 높을 때 낮을 때의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난이도에 연연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큰 지장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억할 건 뭐냐면 요 재와 용역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 구매하고자 한다, 판매하고자 한다 그랬죠. 그럼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미 샀다, 팔았다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사려고, 앞으로 팔려고 한다의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건 구입이나 판매라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을 얘기합니까? 이루어진 후를 얘기합니까? 이루어지기 전이죠. 그럼 사전적, 사후적. 오케이? 그래서 결국 수요 공급의 정의 속에서 두 가지. 수요 공급은 기간 개념이니까 기본적으로 유량 개념이고 두 번째 뭐뭐 하고자 한다의 의미가 되므로 사전적 개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물론 나중에 이제 숙달이 되면 압축이 되죠. 어떻게? 수요 공급 나오면 유량 개념, 사전적 개념 자동으로 이제 압축이 되어 나오죠. 근데 처음부터 뜻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않고 무조건 유량 개념이에요. 사전적 개념이에요. 외우기만 시키면 답은 맞춰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 찜찜한 게 뭐냐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맞추니까 그게 약간만 변형되어 나온다면 또 틀릴 가능성이 있잖냔 말이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처음에는 말뜻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밟아 가시는 게 최고의 좋은 학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점 때문에 현실에서 우리 수험생들 또는 많은 그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소비와 수요, 판매와 공급을 같은 뜻이라고 착각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 소비는 이거예요. 샀다가 뭐다? 소비. 사려고 한다는 게 수요입니다. 팔았다가 판매고요.
팔려고 한다는 게 공급이에요. 따라서 소비 판매는요, 구입과 판매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후를 얘기하기 때문에 사후적이에요. 근데 수요 공급은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자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전적이죠. 그러므로 소비, 수요, 판매, 공급은 일치하는 개념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결과 소비량, 수요량도 다른 말이고 판매량, 공급량도 전혀 다른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nderstand?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수요 공급 앞에 부동산이라는 말이 붙으면 무슨 수요, 무슨 공급이죠? 부동산자 붙이면 부동산 수요, 부동산 공급일 거 아닙니까? 제가 저번 주에 무슨 말씀 드렸죠? 당부의 말씀? 대답해 달라 했죠. 말이 틀리든 맞든 그건 관계없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면 대답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그것이 제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얼마나 수업에 집중하는가의 어떤 척도가 될 수 있고, 둘째는 학습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말하기입니다. 여러분 10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써보는 게 효과가 높은 거고요. 100번 써보는 것보다 한 번 말하는 게 효과가 따봉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화도 가장 중요한 학습보다 대화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이런 그 교재에 나오는 용어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셔요. 그러면 혼자 학습할 때보다 말하면서 굳이 내가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자동적으로 익혀집니다. 오케이? 그게 가장 좋은 학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좀 원하는 거지. 오히려 묻고 답하고 하면 시간 더 걸려요. 저도 싫어요, 그거. 자, 그럼 부동산자 붙었죠? 그럼 반드시 한 말이 붙었다는 건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외 없이 반드시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수요 공급 앞에 어떤 말이 붙었어요? 유효. 유효란 말은 뭐뭐 할 능력이 있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효 수요는, 자, 아까 우리 수요는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오케이? 이걸 네 글자로 줄이면 구매 의사가 있다. 구매할 의사가 있다. 근데 유효란 말 자체가 능력이니까 유효 수요는 사고 싶은 마음뿐 아니라 살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었을 때 무슨 수요다? 유효 수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마찬가지예요. 유효 공급도 어떤 물건을 팔고 싶은 마음뿐 아니라 그 물건을 팔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을 때 무슨 공급이다? 유효 공급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기출문제나 각종 모의고사 문제들을 비교 분석해 보면 거의 유효 공급에 대해서는 거의 안 물어봐요. 꼭 유효 수요 갖고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내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효 수요의 의미는 반드시 알아두실 것. 근데 왜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무 사고는 싶은데요. 돈이 없더래요.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예쁘게 포장하면 구매 의사는 있으나 구매 능력을 수반하지 못하는 수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를 잠재 수요라고 말합니다. 잠재 수요 또는 예비적 수요. 근데 잠재나 예비란 말이 뭐냐면 지금은 능력이 없으니까 유효 수요가 아니지만 앞으로 유효 수요화 될 것이다. 지금은 현역이 아니고 예비군이지만 앞으로 현역이 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예비자를 붙여요. 왜 현실에도 그러지 않아요? 현실에서도 너무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는데 돈이 없을 때 뭐 해요? 찜하기? 장바구니에 담기? 그러잖아요. 장바구니에 담기가 뭐예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사야지 찜해놨잖아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잠재 또는 예비적 수요다 이래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유효 수요는요. 능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수요의 성격에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예컨대 무주택 서민, 내 집이 없던 좀 소득이 낮은 분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이건 정말 그 주택이란 아파트란 주거용 부동산이 정말 필요해서 사고자 하는 경우 맞죠? 이런 경우를 들어보셨나요? 실수요. 실수요. 그래서 투자 설명할 때 이 동네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해요. 이 말은 돈 못 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 행간을 읽으셔야 돼. 나중에 요즘 부동산 TV 같은 거 많이 보시죠. 그래서 실수요자에게 적합해요. 그 말은 돈 못 벌겠구나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실수요의 반대가 가수요인데 가수요가 뭐냐?
아파트 10채 갖고 계신 분이 또 한 채 분양받고자 할 때. 그럼 그 아파트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살 집이 차고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한다는 건 실제로 그 아파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는 관점에서 가수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수요든 가수요든 우리말로 하면 실제 그 물건이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그 물건을 구입할 능력만 있으면 무슨 수요다? 유효수요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돈이 내 돈이든 남의 돈이든 간에 물건을 구입할 능력만 있다면 무슨 수요다? 유효수요입니다. 아시겠어요? 단적인 예로 은행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온 돈은 갚아야 할 빚이죠. 빚은 빚이지만 돈을 빌려올 그 당시에는 내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어떤 물건을 구입할 능력이 증가한다, 높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갚아야 할 빚도 돈을 빌려오는 그 시점에서는 뭐다? 어떤 물건을 구입할 능력이 커지는 셈이니까 무슨 수요에 포함된다? 유효수요입니다. 아시겠죠? 개념을 정확히 잡으면 외울 게 없다고 했어요. 개념 정확히 잡으세요. 근데 이렇게 잡아도 오늘 가서 복습 안 하시면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맨날 복습하셔야 돼요. 복습. 자, 그렇게 보실 것. 그 다음에 재화 용역이 나오는데요. 재화는 한마디로 상품인데 그냥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용역은 인간의 활동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시험에 용역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다만 그 정의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써놓은 것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가볍게 용역은 인간의 활동이다. 예컨대 여러분이 몸이 아프셔서 그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 여러분 진찰하시고 진료하시고 처방해 주시잖아요. 그럼 의사분들의 진료 행위도 인간의 활동 맞죠? 그 경제학에선 그걸 뭐라고 말한다? 용역. 용역. 또 프로 야구, 농구, 축구, 배구 선수들이 그 경기를 함으로써 그걸 지켜보는 우리 그 팬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인간의 활동으로서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말한다? 용역. 그런데 시험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근데 재화는 잘 나오는데 재화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 수업 때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다만 재화란 말 나오면 뭐다? 상품, 물건의 뜻이다. 자, 응용해봐요. 우리 전 시간에 개별성 때문에 토지는 이질품 그랬죠. 품은 상품이죠. 그걸 재화를 갖다 붙이면 토지는 이질적 재화이다. 해도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럼 동질품을 다른 말로 바꾸면 동질적 재화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수요 공급의 기본 개념 잡았어요. 자, 근데 교재를 보시면 2번에 수요 법칙 나오죠. 그리고 거기 2번에서 또 작은 2번을 보시면 수요 곡선자 나오죠. 근데 항상 여러분 무엇과 무엇을 항상 비교하자고요? 수요 공급을 항상 보자고요. 예측합니다. 예측합니다. 수요 법칙이 있으면 무슨 법칙이 있을까요? 수요 곡선이 있으면 무슨 곡선이 있을까요? 자, 오른쪽 공급 법칙 보세요. 공급 법칙 나오고 그 아래 공급 곡선 나오죠? 나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다시 왼쪽 와보세요. 왼쪽에서 맨 아래에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제목 나와요? 예측합니다. 수요량의 변화가 있다면 무슨 양의 변화도 있다? 공급량의 변화도 있을 것이다. 수요의 변화가 있다면 무엇의 변화도 있을 것이다. 공급의 변화도 있을 것이다. 그럼 오른쪽 넘어와서 맨 아래 제목 보시면 똑같죠.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나오죠. 이렇게 체계적 과목이 개론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을 딱 비교하면 수요가 사는 쪽, 공급이 파는 쪽이면 기본적으로 입장이 반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는 쪽 입장과 파는 쪽 입장이 다를 거 아니냐고. 이것만 염두에 두면서 읽잖아요. 그냥 자동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이게. 당연한 말들인데 수요 공급이라는 단어에만 매몰되지 사는 쪽 파는 쪽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한 근 1년 동안 공부를 하겠지만 어느 파트에 나오든 수요자 나오면 그래 사는 쪽 입장에서 내가 사는 쪽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서 책을 읽잖아요. 당연한 말을 쓴 거예요. 또 공급자 나오면 내가 파는 쪽 입장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라는 생각하시면요. 내용들이 너무나 정상적이고 당연한 말만 쓰여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처음에는
단어가 좀 힘이 들어가지고 힘이 드는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수요 법칙, 공급 법칙 묶어서 비교할게요. 수요 법칙, 공급 법칙. 근데 이게요, 법칙, 프린시펄. 자, 이제 법칙이란 말이 붙으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허무할 준비 되셨습니까? 되게 허무하거든요. 여러분, 쓰기 전에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는 입장이에요, 수요자. 근데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 값이 올라간다는 건 비싸진 거죠. 그럼 값이 비싸면 그 물건 더 사요, 덜 사요? 덜 사요. 또 반대로 그 물건 값이 내려간다는 건 싸졌다는 거죠. 그 물건 값이 싸지면 그 물건 더 사요, 덜 사요? 더 사죠. 그럼 이 말 아니에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어떤 물건의 가격과 수요량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그럼 반대 방향은 비례, 반비례. 수요 법칙 끝. 그게 수요 법칙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물건의 가격과 그 물건의 수요량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뀌지 않느냐. 즉 이걸 예쁘게 말하면 비례, 반비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를 우린 예쁘게 포장하면 무슨 법칙이다? 수요 법칙. 오케이? 자, 그럼 응용해봐요. 공급자가 나오면 누구 쪽? 누구 입장? 파는 입장, 파는 입장. 자, 쓰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팔고자 해요. 그럼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 값이 올라가면 값이 올라간 만큼 파는 쪽 입장에선 이익이 늘어요, 줄어요? 늘어요. 그럼 이익이 늘어나니까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더 많이 팔래요, 덜 팔래요? 많이 팔려고 하겠죠. 잠깐 끊으면 가격 올라가면 이익 늘어가니까 팔고자 하는 공급량도 늘어나겠죠. 뒤집어서 가격이 내려가면 흔히 쓴 말로 김 사장 요새 어때? 말도 마세요. 별 재미없어요. 별 재미없다는 게 뭐예요? 값이 내려가면 이익이 줄죠. 그럼 팔아봤자 큰 재미를 못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파는 쪽 입장이라면 별 재미 못 보면서 지금 팔려고 할까요? 조금 기다려 봤다가 다시 값이 오른 뒤에 팔려고 할까요? 오른 뒤에 팔려고 하겠죠. 그럼 지금은 많이 팔려고 한다, 덜 팔려고 한다. 그럼 결국은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공급량은 늘어나는 반면 가격 내리면 이익이 줄어드니까 공급량은 줄어들지 않느냐. 그럼 어떤 물건의 가격과 그 물건의 공급량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그럼 비례, 반비례. 비례. 누가 지금 반비례 그러신 것 같은데. 자, 착각했다고 봅니다. 자, 비례 관계죠. 이 원리를 뭐라 그래요? 공급법칙. 그럼 묶어서 다시 한번 문장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그냥 차분하게 들어보세요. 수요 법칙이란 특정 재화의 가격과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를 말하며 공급 법칙이란 특정 재화의 가격과 해당 재화의 공급량이 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를 말한다 라고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법칙은 원칙이에요.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원칙이 있다면 뭐가 존재한다? 예외, exception, 예외가 존재하겠죠. 그러나 기초기 때문에 예외는 나중에. 기초만 보시면 돼요. 원칙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의 내용을 그래프로 만든 거. 그래프로 만든 게 각각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근데 제가 전 시간에도 왜 그래프의 기본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피카츄 가끔 불도 뿜는 개 피카츄. 오케이? 됐어요? 이게 경제 그래프의 기본인데요. 자, 이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여기 수요 나오죠? 수요. 이 수요를 영어로 demand라고 해요. demand이기 때문에 한 글자를 따면 D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D가 나오면 수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급은 영어로 supply예요. supply 여기 U예요. supply니까 앞 글자 따면 S가 되겠죠. 그럼 D가 나오면 수요고 S가 나오면 공급을 얘기해요. 오케이? 그럼 응용합니다. Q가 양이거든요. Q가 양인데 여기에 D가 붙었다면 D는 수요죠. 그럼 합치면 QD는 수요량. 오케이? 자, Q가 양이에요. 근데 S는 공급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럼 QS라고 나오면 합하면 공급 양이지 않냔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죠?
지금 수요 곡선을 얘기하려니까 이 양은 수요량이 나와야 돼요? 공급량이 나와야 돼요? 수요량, 수요 곡선 수요 곡선 얘기하려니까 수요량이 나와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수요 법칙상 어떤 물건의 가격과 그 물건의 수요량은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 뻗는 우하향 곡선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 표현부터 해석해 봅니다. 우가 뭐예요? 우측, 오른쪽, 하는 아래, 향은 향한다. 방향 얘기하겠죠. 이걸 잘 보세요. 뻗어가는 방향은 아래쪽으로 뻗었죠. 근데 이동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 같잖아요. 그럼 합하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곡선, 그래서 우하향 곡선이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요걸 아파트의 수요 곡선이라고 가정을 해 보았을 때 아파트의 가격이 100원일 때 수요량이 30개이더래요. 근데 숫자는 얼마든지 바꿔도 돼요. 또 가격이 50원일 때 수요량이 뭐 60개더라. 그러면 100원이라는 가격과 30개라는 양이 맞다는 점이 있죠. 점 있잖아요. 요걸 편의상 A점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역시 50원의 가격과 60개 양이 또 맞다는 점이 있잖아요. 이걸 B점이라고 보자 이거죠. 지금 A점, B점의 형태는 파악이 됐죠. 자,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산수 시간에 뭐 배우냐면 점선면.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고 선을 연결하면 면이 되잖아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봐요. 요 처음에 이 선이 없다고 볼 때 A점, B점이 있잖아요. 그럼 A점, B점을 연결해 보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 뻗는 형태의 곡선이 나오게 되지 않느냐. 이해 가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수요 곡선 자체가 뭐라고요? 수요 법칙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잘 보셔야 돼요. 가격이 100원에서 50원으로 내려가요. 그럼 값이 싸지죠. 그럼 더 많이 사고자 하니까 수요량은 30개에서 60개로 늘어난다 이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뒤집어서 가격이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라가면 비싸지죠. 비싸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수요량은 60개에서 30개로 줄어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어때요? 가격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는 수요 법칙이 그래프상에 녹아 있는 것뿐입니다. Understand?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볼 때는요,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 같은 건데 수요 법칙, 즉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바뀐다는 그 원리를 그래프로 만들면 우하향 곡선의 모습이 나온다고 바뀌는 것뿐이지 내용 자체는 같다 다르다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기출문제에서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던 문제 있거든요. 근데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문제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가 무엇이니 하는 문제는 완벽히 같은 문제입니다. 왜? 수요 법칙이 곧 뭐가 되니까? 수요 곡선이 되는 거니까. 이해가시겠어요? 예, 근데 지금 듣고 기초니까 지금 들었던 내용 중에 절반 이상만 이해 가시면 성공하신 거고요. 그것이 이제 기본 듣고 심화 들어가면서 차근차근 더 이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지 한 번 듣고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게 수요 곡선이면 똑같은 방식대로 공급 곡선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항상 그래프의 기본은 뭐라고요? 피카츄. 자, 프라이스 가격, 퀀티티 양. 근데 지금 공급을 그리려고 하니까 여긴 D가 나와야 돼요. S가 나와야 돼요. S. 됐지요? 자, 그런데 이게 좀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이런 느낌 바로 받습니다. 사는 쪽 반대가 파는 쪽이니까 수요 반대가 공급이겠지. 그렇죠? 그러면 우하향, 수요가 우하향하면 반대면 공급은 우상향일 것 같은데? 왜? 아래 하의 반대가 뭐예요? 윗상 아니 윗상. 오케이? 그래서 체계 잘 잡는 분은 안 가르쳐도 바로 뒷장이 나와요. 이렇게 되죠. 공급 곡선은 오른쪽 위로 뻗어 올라가는 우상향 곡선의 모습이 나와요.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맞죠? 자,
왜 이런 곡선 나오느냐 따져볼까요? 역시 아파트의 공급 곡선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럼 아파트의 가격이 50원일 때 공급량이 예컨대 60개다. 근데 가격이 100원일 때는 공급량이 자 80개가 된다. 라고 가정해 보자는 거죠.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자 50원의 가격과 60개의 양이 맞닿는 점이 있죠. 자 편의상 A 또 100원의 가격과 80개의 양이 맞닿는 점을 편의상 B점이다라고 보시면 조금 전에 뭐 배웠어요? 여러 개의 점을 연결하면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된다. 그럼 여기서 A점, B점을 연결해 보았더니 오른쪽 위로 뻗어 올라가는 곡선이 나오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됐어요? 예. 그럼 이건 역시도 무슨 법칙이 반영돼 있어요? 공급 법칙이. 자, 보실까요? 자, 지금 가격이 100원에서 50원 떨어지면 공급자, 즉 파는 쪽 입장에선 이익이 줄어들죠. 그럼 더 팔려고 한다, 덜 팔려고 한다. 덜 팔려고 하니까 공급량은 80에서 60개로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가격이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라가면 지금 A점에서 B점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양은 60에서 80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내리면 이익이 줄어드니까 덜 팔려고 하고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 늘어나니까 더 팔려고 하지 않느냐. 따라서 어떤 물건의 가격과 공급량은 같은 방향으로 변한다는 공급 법칙이 그대로 그래프상에 녹아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묶으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며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맞아요? 수요 곡선 우하향, 공급 곡선 우상향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됐어요? 자, 그러면 30번에 2번, 31쪽에 2번 다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30쪽 맨 아래에 수요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나오죠? 요거 설명이 되면 자동으로 31쪽의 맨 아래 공급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에 대한 설명도 함께 갈 수 있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기초라고 해서 뭐 요거 안 하고 뭐 기본부터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죠. 왜? 이 지금 오늘 하는 요 기초 수업의 내용과 기본 심화 수업의 내용은 토대는 다 똑같은데 얼마만큼 분량이 많아지느냐 요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 토대는 똑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11, 12월 달에 수업받는 기초 단계만 정확히 내 걸로 가져가도 70점 이상 나옵니다. 기초 수업만 잘 들어도. 오케이? 근데 대부분 희한해요. 마음이 여유가 있으신가 봐요. 앞으로 뭐 1년 남았는데 뭐 12월 달 수업은 대충 듣고 놀아야 하지. 거기다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말이죠. 노는 기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2개월을 까먹게 되는 겁니다. 이 수업이 얼마나 중요한 수업인데요. 11, 12월 달에 기초 수업을 잘 내 걸로 만드는 분들은요. 나중에 정말 고생 안 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보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 이해하셨던 게 뭐냐면 수요량의 변화가 있다면 무슨 양의 변화도 있다. 예. 마찬가지예요. 자, 수요의 변화가 있다면 무엇의 변화도 있다. 예. 그런데요, 일단은 위아래 표현상 차이 한번 비교해 볼까요? 위에는요, 이렇게 양자가 붙었죠. 근데 아래쪽에는 양자가 빠졌죠. 그럼 문장 표현으로만 놓고 보면 양자가 붙고 양자가 빠진 한 글자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의미는 거의 천지 차이입니다. 전혀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한 글자를 긴장한 끝에 못 보게 되면 정말 1년 공부 도로아미탑을 들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양자가 붙건 양자가 빠지건 무엇이 변화하려면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인이 있고. 또 원인이 있다면 그에 따른 무엇이 존재할까요? 결과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일단 양자가 붙을 때의 변화 원인은 다행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자가 붙을 때 원인은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밖에 없다. 그 유일한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그 물건 값의 변화입니다. 자, 우리 개론에서는 그 물건을 뭐라 그래요? 해당 재화. 아까 제가 재화는 물건 그랬잖아요. 그럼 해당이 뭐냐? 그 물건. 오케이? 근데 이때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가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양이 변화하는 원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요 해당을 앞뒤를 거꾸로 읽어보세요. 해당을 반대로 읽으시면 똑같은 말이거든요. 해당 재화와 당의 재화는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그걸 수업 시간에 그렇게 알려드렸는데 해당 재화만 익혔다가 모의고사 때 당의 재화 나오는 바람에 틀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왜 이런 말 안 해주느냐. 안 해드린 게 아니고 해드렸는데 기억을 못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또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그 정도 응용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당해가 나오면 거꾸로 뒤집으면 해당이네. 그럼 똑같은 말 쓰고 있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다 일일이 뭐 또 얹어 드립니까? 입에. 밥을 다 얹어 넣어 드려야 돼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응용은 돼야죠. 그래서 해당 재화와 당해 재화는 같은 말이에요. 저 이미 얘기했어요. 나중에 또 나오면 얘기 안 했다고 좀 하지 마시고. 해당 재화, 그렇죠? 그 물건 값이 변한다. 근데 가격이 변한다는 건 오르는 것도 변화하는 거고 내려가는 것도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물건 값이 오르거나 내림으로써 그 물건의 수요량이 변화하면 양자 붙여서 수요량이 변화. 만약 공급량이 변화한다면 역시 양자를 붙여서 공급량의 변화라 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단적인 예를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부동산 할 때 어떤 물건 좋아하십니까? 원하는 물건. 예? 싸고 좋은 거. 싸고 좋은 물건을 좋아하시겠지만 제가 원했던 건 아파트의 연립이에요. 예, 아파트죠. 예. 근데 이제 묶으면 아파트 중에서 싸고 좋은 거를 원하시겠죠. 그럼 여기 아파트라는 물건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거. 아파트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그 결과 아파트의 수요량이 줄었다. 이렇게 말이 나온다, 이게 문장에. 오케이? 됐죠? 예. 근데 이걸 잘 보면 여기서 문장에 물건 아파트밖에 더 있어요. 이 문장 속에 물건은 뭐밖에 없어요? 아파트밖에 없죠. 그럼 이 문장 속에 아파트 물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아파트가 무슨 재화다? 해당 재화. 그 물건. 문장 속에 얘밖에 없는데. 아시겠죠? 이걸 해당 재화 그래요. 오케이? 가격 올라갔죠. 그럼 그 말은 값이 변했죠. 그 결과 아파트라는 그 물건의 수요량이 늘건 줄건 양이 변하는 거 맞죠? 이런 경우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해야지 수요의 변화라고 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그 물건 값이 변해서 그 물건의 양이 변할 때는 양자를 붙여서 각각 수요량 또는 공급량의 변화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해석할 때 요령이 뭐냐면 자, 양이 늘건 줄건 변한 거 맞죠? 그러면은 가장 먼저 뭘 봐야 돼요? 양이 변하게 된 원인부터 따져라. 원인이 뭐예요? 그 물건 값의 변화잖아요. 오케이? 예쁘게 말하면 해당 재화 가격 변화고. 됐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든 간에 그 물건 값이 변한다 라고 나오면 무조건 뒤에는 양자를 붙여야 돼요. 됐어요? 그런데 요 아래 양자 빠졌죠. 그럼 양자가 빠질 때의 원인은 무엇이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개념을 잡자? 양자가 붙는 원인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원인은 양자를 붙인다 뺀다. 빼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그 물건 값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그 물건의 양이 변화한다면 이때는 양자를 붙인다 뺀다. 빼는 겁니다. 자, 단적인 예로 역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의 수요량이 늘어난다, 늘었다 이렇게 말이 나왔더래요. 자, 나왔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항상 양이 늘던 줄던 양이 변한다는 말 나오면 양이 변화하는 원인부터 찾으라고 했죠. 원인. 양이 증가했죠. 원인이 무엇 때문이에요? 소득 증가죠. 소득이잖아, 소득. 그 물건값 아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그럼 소득이란 말은 그 물건값이 아닌 원인이죠. 그럼 그 물건값만 아니라면 양이 변할 때 양자 붙인다 뺀다. 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수요의 변화지 수요량의 변화라고 했다가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압축하면 이거예요. 그 물건값이 나오면 무조건 양자를 붙이고 그 물건값 아니라면 어떤 말이 나와도 양자를 뺀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근데 지금 고개 끄덕이시죠? 1년 내내 그 문제 틀려요, 여러분들. 1년 내내. 그 희한, 왜? 개념을 못 잡아요, 개념을. 무조건 외우다 보니까 그런다, 외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다 종류가 수천 가지 어떻게 외워 도대체. 그걸 외우지 마시고 그 물건값 나오면 무조건 양자 붙이시고요. 그 물건값 아니면 어떤 말이 나와도 그 물건값만 아니면 양자 빼달라. 이걸 1년 내내 말씀드려도 그걸 또 계속 틀려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이해하시는데 막상 문제 풀 때는 그게 안 보이시나 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번 틀리면 계속 틀려요. 왜?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풀 때 가장 나쁜 행태가 뭐냐면 내 생각은 안 그런데요.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출제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내가 볼 땐 그거 아닌데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사람이 볼 땐 전부 그게 답인데 본인이 몰라서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험생이에요. 출제자 아니에요. 그럼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답을 내셔야지 내 생각대로 답을 내면 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험을 합격하실 때까지만 내 생각을 좀 접어놓으셨다가 합격하신 뒤에 생각을 펼치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제가 문장 하나 써볼 테니까 요게 옳은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연립주택이 있대요. 연립주택의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였다면 이는 수요량의 변화에 해당한다. OX.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답 좀 해보세요. 맞는 것 같습니까? 자, 나는 틀리기는 틀린 것 같다. 틀리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손 안 드신 분들은 참 오래 사시겠어요. 자, 왜 그러냐 보세요. 수요가 늘었죠. 이게 꼭 수요량이 는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양자 빼고 수요가 늘었다는 말도 써요. 오케이? 그럼 수요가 늘었다는 건 수요량이 늘었다는 말과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양이 늘었죠? 이유가 뭐예요? 연립주택이 그 물건이요. 여기선 그 물건이 아파트요. 아시겠어요? 근데 아파트의 가격이 아니라 아파트 대신 쓸 수 있는 연립의 가격이 바뀐 거 아니냐고. 오케이? 제가 이것 때문에 쓰는 거지. 전부 100이면 100명 전부 이것만 봐, 이것만. 그래서 가격 변하면 양 변한다. 전부 그렇게 외우지 말라고 1년 내내 해도 또 계속 외워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또 틀려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그 가격이 아니고 그 물건 값입니다라고 제가 1년 내내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죽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안 바꿔줘요. 꼭 본인이 처음에 외웠던 거 있죠? 그 생각 안 바꾼다 그거. 그러니까 처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내가 A라고 외웠잖아요. 그게 틀려도 그래 마음속으로는 이거 틀려. 다른 게 답이야 하더라도 꼭 그러면 또 나오죠. 또 그래요. 그 사람이라서 사람이라서. 그래서 처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잘 봐요. 만약 요 앞이 연립주택 가격이었다면 이 말이 맞지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바뀐 건 아파트란 물건 값이 바뀐 게 아니라 연립이란 물건 값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걸 예쁘게 포장하면 대체제 가격 변화입니다. 그 물건 값 변화가 아니라 대신 쓸 수 있는 다른 물건 값이 바뀐 거예요. 이럴 때는 그 물건 값 아니죠? 그럼 양자 붙인다 뺀다. 빼는 거 이게. 아시겠어요? 오케이. 해당 재화의 뜻이 뭐라고요? 그 물건. 그래서 그 물건 값이 아니면 가격이란 말이 붙어 있어도 그 물건 값이 아니면 양자 붙인다 못 붙인다. 양자 빼는 거예요. 빼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수요의 변화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닌 겁니다. 기초 때 너무 좀 어려운 걸 말씀드렸나? 자, 그러면 쉬운 거. 자, 여기 아파트 소비 인구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사람 늘었다. 그 결과 아파트의 수요량이 늘어났다. 그 이는 뭐가 오예요?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이는 수요량의 변화에 해당한다. OX. 이건 맞는 거지. 맞아. 아니다. 틀렸지. X. 놀랬잖아요. 지금 막 누가 오가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봐봐요. 양 변했죠. 무엇부터 찾아라. 변화한 원인부터 찾아라. 아, 인구 변화 아니에요. 인구 변화. 그 물건값 아니지 않냐고 지금.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유일한 원인. 양자가 붙을 때 오직 하나의 원인은 그 물건값 변화. 오케이? 따라서 그 물건값만 아니라면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말이 나올지라도 그 물건값만 아니라면 양자 붙인다 뺀다. 뺀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얘는 요 딱 한 글자. 이 딱 한 글자 때문에 틀린 말인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긴장이 되고 빠른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알면서도 그 순간 눈이 가려져서 오답을 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요. 제 기준은 이래요. 새벽 3시쯤에 잠 한참 들어있는데 깨워가지고 문제 풀어봐! 해서 답이 나올 때 그게 아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정상적인 조건 다 줘놓고 문제 푸시오! 그래서 맞추는 게 아니에요. 새벽 3시에 깨우면 뭐 비몽사몽 뭐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제한된 시간 1분 내에 보기 5개를 전부 해석하고 맞춰야 그게 아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될 때까지 갈고 닦고 조일 테니까 각오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함께 좋은 상황을 만들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통의 시간이 길어져요. 빡세게 돼, 빡세게.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요거 때문에 틀린 거죠. 근데 만약 요게 빠지고 이는 수요의 변화이다 했다면 맞았죠.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라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너무 아파트만 하나요? 아파트만 하면 빌라가 미워하겠죠? 자, 빌라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연립주택의 수요량이 증가하였다면 이는 수요량의 변화에 해당한다. OX. X죠. 왜? 양 변했죠. 변화한 원인이 연립주택의 가격 변화가 아니잖아요. 빌라의 가격이죠. 오케이? 그럼 그 물건은 연립인데 빌라 값 바뀐 거니까 이건 대체제 가격 변화, 다른 물건 값 변한 거지 그 물건 값 변한 게 아니죠. 이럴 땐 양자 붙인다 뺀다. 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요. 괜찮아요. 지금 좀 알아듣긴 할 것 같은데 완벽하게는 모르네요. 지금. 완벽하게. 약간 마음 한 곳에 찝찝해요. 요것은 이제 계속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보완이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제가 무엇을 자꾸 강조하는가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정도만 지금 이해하고 가시면 기초 수업은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아시겠죠? 다만 제가 처음 끝까지 한마디만 하고 싶다면 뭐다? 양자 붙을 때와 양자 빠질 때는 원인 부분의 차이지 결과의 차이가 아니다. 봐봐요. 요거 원인 없다고 봐요. 원인 없다고 봐요. 양자가 붙건 빠지건 양이 변한다는 결과 똑같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양이 변하는데 양이 변화하는 원인이 그 물건 값 변할 때는 양자를 붙이고
그 물건값이 아닌 다른 이유로 양이 바뀔 때는 양자를 빼서 표현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오케이? 괜찮아요. 앞으로 기본, 심화, 고급 수업 하면서 똑같은 말 반복해 드릴 테니까 조금씩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30쪽과 31쪽의 맨 마지막 내용까지 게임 아웃된 거 아닙니까? 그럼 뒷장을 넘겨보시면 제3절 해놓고 균형의 변동 나오죠? 예, 쉬었다 갑니다.